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치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월요일 시작했고요. 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은 금요일이었죠. 네. 나스닥은 특히나 거의 뭐 3% 하락을 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3%가 네. 빠졌어요. 2% 후반이었는데 우리 증시도 지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건 뭐 맞아요. 오늘부터, 일본은 더 빠지네요. 네. 일본 시장은 지금 더 안 좋은 것 네. 같고 코스피가 2,500이 깨졌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하긴 했어요. 네. 2,500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 한번 이혁진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 보면서도 한번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 월요일의 남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차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번 주부터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상 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외부의 어떤 이벤트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많이 빠졌어요. 네. 2% 이상 급락을 했는데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테크 그리고 또 소비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14%좀 빠졌으니까요.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걱정을 뭐랄까 순환 참조 오류가 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짬뽕이 됐을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승자는 정해진 신호들을 좀 봤습니다. 뭐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 4.2%가 살짝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채권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채권 트레이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좁은 구멍에 함께 달려가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에 이제 일할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다른 뭐 벤치마크 대비 다른 펀드 대비 열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좀 달려가는 습성이 있는데 저는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채권 시장에서 그런 신호를 좀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아무래도 향후에 미국의 경기 자신감 하락 그리고 이제까지는 금리가 좀 4월까지는 좀 덜 내리겠죠. 하지만 5월부터는 생각보다 금리가 좀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래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의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금요일 날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좀 디테일 말씀드릴 것이고 또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시장의 공매도 재개 네. 그리고 일본 시장의 급락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하락은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공포,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 반영 이런 것들이 큰데 아직까지는 헌재에 대한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 불확실성이 계속 적중되면서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더 문제는 일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이 거의 뭐 4% 가까이 빠지고 일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도 노이즈가 많은데 일본은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일, 그리고 최근에 경제 보고서를 보면 이거 피하 식별이 없다.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무차별 네. 공격.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자동차주들, 토요타 자동차가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 일본 증시가 올라갔을 때 반도체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반도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금요일에 오늘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반도체예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9% 급락을 하고 네. 있어요. 자, 제가 반도체가 바닥을 찍은 것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자사주에 대한 취득 공시든 아니면 스팟 가격, 반도체 가격 상승이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도체 추세적인 상승은 요원하다. 5월과 6월까지는 기다렸으면 좋겠다 하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좀 이슈 메이커는 알리바바입니다. 네. 알리바바가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로 효율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안 그래도 이 엔비디아에 대한 하이퍼스케일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중국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쓰긴 쓰는데 자국 반도체를 통해서 하이퍼스케일 더 투자에 대한 것들을 조금 효율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 앞으로도 4월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멀리서 관망하는 투자 심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망을. 오히려 저는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거는 이게 서두에 모두 다 말씀을 드려버리는 것인데 네. 지금 오히려 제가 공략을 해야 될 거는 공매도의 반발 작용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선반영을 해요. 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의 걱정했었던 내러티브는 뭐냐면 대차장고 상위 종목을 그렇죠. 보면서 조심하자라고 많이 했었어요. 이 중에는 기존의 주도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종목의 상승률이 높으니까 대차장고가 많이 늘 것이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빠질 것이다. 근데 이 중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실제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제가 기관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기관은 대차장고를 쌓아놓고 선물 매도를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얘기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선반영이 거죠. 이미 됐다. 네, 물론 여기에서는 저는 선반영이 돼서 리바운드 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주도주들, 네. 조선, 바이오, 방산 리바운드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더 상실할 수도 있는 것들은 2차 전지, 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공매도의 타겟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차 전지가 오르잖아요. 그거는 쇼커버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 장은 진짜 센 장이기 때문에 한번 5월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4월은 우리가 부진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당장 제가 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우려 때문에 선 반영해서 빠진 조선 바이오 방산에 대한 기존 주도주들 여기 좀 바닥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드문드문 좀 상승하는 종목이 보이거나 네. 좀 버텨주는 종목들 보면 조선 쪽이나 조선 쪽, 방산 쪽이나 방산. 이런 게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곧 좋습니다. 4월이잖아요. 네. 제목 자체가 4월 지나면 5월 온다는데 이제 4월인데 어, 4월이 또 지나가야 되나요? 5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잘 4월을 네. 견디면 그러니까 4월은 제가 한번 자료를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이 지나면 5월이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4월이군요. 예, 이게 죽을 쌀을 제가 조금 더 생각할 쌀을 네. 써볼까 죽을 쌀을 써볼까 했는데 좀 극단적으로. 어쨌든 저는 그냥 명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4월에 노이즈가 해소되기보다는 중첩되는 사이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4월은 우리가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반대로 이 노이즈가 5월에는 꽤나 해소될 여지들이 많아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예시로 공매도예요. 예, 과거의 공매도가 3번의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4번째 공매도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 사이클을 보면 3번에 모두 한 달 이후의 수익률은 거의 플러스였었어요. 급등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5월에는 공매도 이후 한 달, 즉 우리가 더 이상 공매도를 걱정하기보다는 이후 상승하는 대비책도 필요하다. 또한 지금 우리가 진짜 문제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노이즈가 나오는데 금리가 안 빠져서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미국의 지금의 의도대로 금리가 빠지는 것은 저는 5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금리만 빠질까요? 달러 같이 빠지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한 금융 여건이 해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5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약간 병목인 상황이기 때문에 4월을 우리가 잘 견디되 패닉 셀링은 하지 말고 5월을 보고 이제 버튼 피싱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상호관세라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서 또 하나 떠오른 것이 부가세입니다. 사실 부가세는 차별적인 관세는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소비를 하면 모두가 이제 물 수밖에 없는 세금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가세는 우리의 개념과 미국의 개념이 좀 다른데, 미국은 소비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생산된 제품을 누가 소비할 때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죠. 이 말처럼 이런 겁니다.
이 태초에 밸류 체인에서 1에서 2로 넘어가고 3에서 4로 넘어가고 할 때마다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부가가치들이 있잖아요. 여기 세금들을 매기는 거죠. 즉 이거는 미국 제품이라고 해서 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부과된 가치만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미국이 헷갈리든 아니면 일부러 이러든 간에 이 부가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상호 관세에서 세금이 더 많이 높아지는 국가와 덜 높아지는 국가는 나눠질 텐데 만약에 기준이 부가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높아지는 국가에 해당할지 덜 높아지는 국가에 해당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국의 부가세율을 보면 OECD 평균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유럽 국가들이 부가세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부가세율 적용을 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우리가 무역 적자국이기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국이기도 하고 더티 15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 부가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더 높인다,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자, 한국산 제품이 사실 더 비싸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품목별로는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무역 분쟁, 이런 무역 전쟁을 넘어서 관세 전쟁,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각보다는 제일 세진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미국에서의 점유율,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오히려 지켜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장표 보시면서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4월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 이거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네. 자, 경제가 좋지 않아도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은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만큼 금리가 못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월별 채권 만기 금액 중에 4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이즈가 5월부터는 약간 잔존하는데 6월부터는 쭉 이렇게 좀 떨어지는 예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 수급상의 불리함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4월의 불편함은 견뎌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5월이 되면 수급상에서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피크는 지금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이러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심리를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노력이 그 금리로 나타내는 결과는 바로 5월 이후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4월을 견디면 자, 5월이 그나마 우리한테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내 직원분들한테는 이거 미국의 새로운 고립주의가 생겨나고 있고 중국의 새로운 다자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 실제 사실 지난 목요일에 보여드렸던 장표입니다. 지금 미국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일본이 지금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 자, 지금 미국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지금의 미국 포지션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미국의 이런 관세를 높여서 리쇼링을 하고 하는 정책들이 고립주의의 후폭풍도 감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소비이고,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져야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관세라고 하는 것에 실제에 내는 주체는 사실상 소비자에 가깝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어쨌든 간에 좀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미국에 그러면 리쇼링을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라고 쳤을 때 그 제조업은 미국의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지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런 미국의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가 순작용만 낼 것인가? 어쩌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전가할 텐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실제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은 딱히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물며 이렇게 미국이 불편한 노이즈를 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최근 다른 국가들의 행동은 시즌2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자, 미국이 의도한 것 혹시 국채를 사달라는 거야? 아니면은 미국의 리쇼링을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들어줄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오히려 바뀌었어요. 야, 이거 미국이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수요처를 한번 열어볼까? 중국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인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우리 지금 무역국자국 더티 15개리 FTA를 한번 협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비미국 지역에서의 대안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네. 미국한테 이점이 아니죠. 단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후폭풍도 미국은 감내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중국의 다자주의인데 제가 중국이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최근에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소비에 대한 경기 부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지만 또 두 번째로는 주변국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방식을 거의 끝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대놓고 지금 하반기에 문화 교류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방안을 그냥 거의 이상 확률상을 거의 90% 이상 높여놓고 회담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이 대미국과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국가는 사실 미국과의 반감을 생긴 국가를 위주로 한번 동맹국을 모아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제일 불편해하는 이슈를 중국은 좀 하고 있다. 실제 지금 미국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지멘스, 독일의 GF 같은 기업들이 중국 가서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실제 지금 이 FDA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건 바이든 정부의 문제였습니다만 FDA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었어요. 네. 네. 예, 인종 믹스도 이제 어려운 심사를 해야 되고 사실 표준 임상 2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 시장은 인구가 거의 13억, 14억이고 네. 중국은 지금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뭐 미국 가가지고 물론 미국이 중요한 건 맞지만 중국이나 이런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미국이 합리주의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고립주의까지 가지 않으려면 5월과 6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해빙 모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5월, 6월에는 저는 이제 본능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능적 반등. 여기서 네. 지금 채팅창에도 일본 얘기해 주신 우리 네, 시청자분들 맞아요. 좀 계시는데 오늘 일본 증시가 조금 더 밀린다. 반등 한 번 없이 밀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사실 소프트뱅크 회장이 1조 달러를 미국의 로봇 같은 그렇죠. 첨단 산단으로 또 투자를 하겠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말고도 또 이렇게 그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데 사실 스타게이트 당시에도 이거 돈 어떻게 네, 마련할 건데 이런 얘기 일부 있긴 했잖아요. 예. 또 1조 달러 발표를 네. 한 거니까 아까 뭐 동맹도 없다 이런 말씀해 예, 주셨는데 관련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을 볼 때. 그렇죠. 사실 이제 과거에 그 소프트뱅크 투자를 보면 뭐 대출도 네. 많고 네. 뭐 이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소프트뱅크뿐 아니라 자, 네. 우리나라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를 발표했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관세를 그렇죠. 맞았습니다. 한 2, 3일 네, 반. 맞아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게 좀 진심이구나. 그리고 동맹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자, 이렇게 되면 자, 실제 뭐 현대차만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가 좀 미국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네.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리는 생산 라인들은 다 미국으로 옮겨놓은 1차적으로 많이 옮겨놓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사실 파급력은 기업이 줄일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미국이 얘기한 바로 들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동맹도 없고 거의 무대뽀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사실 뭐 앞으로 일본 증시가 되게 안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아까 또 하나는 금리라도 좀 내리면 완충이라도 된다. 근데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니까 일본은 사실 뭐 그로스와 이자율 모두 이제 좀 그닥 좋지 않은 사이클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만약에 프렌즈 쉐어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제일 피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그다음에 뭐 인도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경우에 제일 좋지 않은 국가들은 인도와 일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왜냐면 네. 제가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이 미국의 첫 번째 무역 분쟁을 시작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대중 수출이 줄면서 주식이 많이 빠졌죠. 네. 자, 근데 지금 대중 수출이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마침 미국과 중국의 수출 금액이 절대치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출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쇼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외국인 입장에서
딱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결국에는 전자 자동차거든요. 네. 전자 자동차는 불편한가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반도체는 실마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5, 6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네. 스팟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중국 이관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정거래가는 아마 오늘 발표가 나겠죠. 아직까지는 바닥은 약간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좋을 때 수출 기준으로 미국이 안 좋고 미국이 좋을 때 중국이 안 좋고 이렇게 퐁당퐁당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만큼은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본이라든지 인도만큼은 아닐 것 같고 예, 또한 오히려 반미에 대한 반작용, 불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작용으로 한국산들이 수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방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얘기가 있겠지만 반도체 얘기를 네. 조금 해보면 자동차 다음 타겟이 반도체일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을 하자는데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 2위가 반도체. 불안감이 더 커지는 예,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고집의 싸움 같아요. 고집의 싸움. 네. 지금 반도체 구도를 보면 자, 미국은 제가 반도체가 불편한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은 대중 수출을 제한해요. 네. 그죠? 근데 중국은 예전 같으면 2018년도 같으면 그냥 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은 우리가 자국 반도체를 썼더니 효율화했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DR5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EUV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ASML만 만드는. 자, 이런 것처럼 네. 지금은 중국이 맷집이 굉장히 좋아져서 네. 자체적인 수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달 2월 발표치가 나왔는데 네. 중국의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충전이 없었을 때 2월 모바일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까지도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막 뿌려주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쿠폰으로.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구도가 있어서 자,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5월 이후로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막 지난 AI 사이클처럼 편안한 고점 랠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화예요, 효율화. 네. 반도체라는 거는 기존에 갔던 내러티브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을 계속 투자를 해야 AI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꺼내 든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하이퍼스케일 투자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의 신제품 사이클이 계속 좁아지잖아요. 네. B100 나왔는데 또 그다음 B200, 그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소캠이라는 개념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업들은 어디서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돈을 번 돈으로 거기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는 맞아요. 건데 네. 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미국이 소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비는 곧 광고 수익이고 광고 수익은 빅테크들의 주력 캐시카우거든요. 그 돈으로 하이퍼스케일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고리가 좀 불편하게 트럼프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AI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까겠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유탄으로 미국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네, 결국에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진심으로 다가오면 네. 자기 머리에 쏘는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머리에 쏘는 총이다. 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전략 키워드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키워드를 좀 짚어볼 텐데 네. 소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주말 사이에도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 50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2달 사이에 70대에서 50대로 그쵸. 간 거니까 오. 진짜 이제 급감을 하고 네. 있는 건데 소비 안 좋아진다고요. 관세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고요라고 네. 사실 모든 경제학자가 계속 몇 달간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네. 그가 예. 생각하는 뭔가 예. 좀 더 넓은 예. 세상에 있는 거죠. 저는 거시적인, 네. 너무 헷갈립니다. 예. 이게 그거죠. 장기 그림. 그러니까 당장의 불편함을 감내하고라도 패러다임 시프트해야 되는 장기적인 목적이 있거나 또는 트럼프와 버센트가 계속 얘기하는 우리는 국채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미션 때문에 약간의 블러핑을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심심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이 뭐든 간에 결과는 사실 좋기는 어렵죠. 네. 그 소비 심리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미국은 주식이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전에 그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도 실질 소비는 안 좋은데 주식이 좋으니까 부의 효과로 계속 괜찮은 지표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주식이 꺾이고 오늘도 빠지고 그죠? 예, 4월엔 좋지 않을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라면 소비 심리를 돌리기가 단기간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트럼프가 블러핑이라고 믿고 싶은데 블러핑이 아닐 조짐들도 좀 보이고 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네, 하나는 이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 이제 외신 뉴스에서 네. 마러라고 합의가 있을지 않을까? 마러라고. 네. 이게 네. 그냥 트럼프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별장에서 네. 예전에 플라자 합의처럼 물론 대형 합의를 할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그게 말이 안 되지 하다가 최근에 다시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달러를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합의체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왜 예전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다시 이 가능성이 높아졌을까? 자,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도 베센트도 신임하는 일종의 경제 책사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미국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뭘 하자라고 했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문제.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미국의 경제 실제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과대평가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 체력 대비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품들이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네. 자, 왜? 이유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계속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 정부 부채라든지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문제점을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앵커분들은 이게 새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거 새롭지는 않은 이거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진지하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기축 통화인 이점을 이제까지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잘 활용하다가 이게 어떤 임계점을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한 이점들을 다른 나라는 힘들어도 재정을 무제한으로 뿌릴 수 없었는데 미국은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50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와 베센트가 이제 신뢰하는 이런 경제 책사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지금의 최종적인 문제는 이 정부 부채와 이자 부담이고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와 베센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이 기축통화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 달러에 대한 고질적인 과대평가. 자, 이걸 해소하는 마러라고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최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게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제가 모르는 노릇이지만 그럼 마러라고 합의가 있다면 그 예. 합의는 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그렇지. 내용이 그쵸. 뭐예요?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 같은 국가를 두고 왜냐하면 네. 그때도 제조업의 문제가 미국 제품이 안 팔리고 일본 제품이 너무 팔려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나왔던 맞아요. 것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일본 화폐를 내려. 어. 이제 일본 화폐를 좀 더 이제 강세로 돌리고 달러를 내려.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만약 주체는 누굴까요? 중국이겠죠. 중국이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거를 받아줘야 뭘 합의가 되고 하는 네. 건데 그래요. 중국이 받을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너무 약간 블러핑이길 바랍니다. 저는 블러핑이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네.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 시장에서는 사실 네. 이 보고서가 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어요. 그쵸. 이 보고서가 네, 네. 사실 작년에도 한 후반쯤에 나온 보고서가 맞아요. 최근 시장까지도 네, 네. 이대로 되고 있는 거 네, 아니야? 그쵸.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게 진짜 있거든요. 문제인 거예요. 미란 보고서. 지금 미국의 네. 예를 들어 정치로 하시죠. 어. 네, 미국에서 정치가 우리로 치면 네. 굉장히 극우로 보일 수 있는 고든창이라고 하는 분의 논리와 이제까지 저서에서의 내용들이 네. 트럼프의 임기 시작 전에는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설마 저게 될까? 라고 했었죠. 근데 또 최근에는 보면 트럼프가 고든창을 직접 지목을 하면서 나 잘하고 있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게 실제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가 중요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네.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기축통화의 이점들을 지금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잘 누려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제조업을 위해서 달러를 낮추겠다라는 건가? 기축통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달러 수요는 줄 텐데?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과거의 고든창처럼 맞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두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갑자기 크래시가 나는 배경 이런 것도 저는 트럼프의 앞으로의 정책이 조금 더 이제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하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국 볼까요? 그 다음에 네. 중국이요. 제가 자꾸 미국과 중국을 대칭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는 당장은 수요 자체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제가 미국과 중국을 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고 저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또 중국 얘기를 자주 하니까 또 이런 반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절대 전 중국 좋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관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관신 규모가 좀 보시면 2024년도에 임팩트가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3천억 원대로 쭉 올라갔다가 지금 25년도에는 5천억 원 이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소비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24년에는 친환경 차가 전년 대비 35%더 팔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 스마트폰 판매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7%라고 나옵니다만 이게 역대 춘절이 없었던 2월 데이터만 보면은 역대 최고치가 이미 경신이 된 상황이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결론적으로는 24년에는 이관신의 대상이 자동차와 가전이었었고 25년부터는 휴대폰과 스마트 밴드였기 때문에 실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스팟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엔터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자, 왜 엔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하반기에 서비스 품목으로 확대한다. 뭐 예를 들어 공연 티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관신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하나령만 좀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티켓 가격 이런 것들 잘 팔리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보조금을 있겠죠.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살 때. 소비 보조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뉴스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SM의 아티스트들이 공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만간 콘서트 계획이 있다. 자,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곳이다. 곳이다. 네. 뭐 상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목포나 목포나 지방 투어 충주나 말고 이런 걸 가지고 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죠. 한국 팬들한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겠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두바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했었으니까요. 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높은 확률로 중국을 암시하는 것 10년 만에 아닐까라고 돌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엔터 업종 워낙에 좋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제까지의 엔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JYP는 1분기까지 이제 연중으로는 YG, 근데 연말부터는 하이브. 근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SM을 좀 더 이제 앞으로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네,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관신은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재정 긴축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소비를 위해서 재정을 더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중국 애호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차장님께서 이제 말어라고 합의 얘기하시면서 예전에 일본 버블 경제처럼 타깃이 일본이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주말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25년 만에 미국이 중국 최애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렇죠. 벌써 건들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면 네.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타격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중국의 예를 하나보로 했을 때 중국이 조선소를 때리고 싶어요. 조선소를 뭐 벌금도 매기고 관세도 매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미국의 조선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좋아질 수는 있죠. 수혜로.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가는 실익이 생각보다 이기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반사작용으로
M1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중국 때리기는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역사를 보면 제국의 지위가 흔들릴 때 뭔가 전쟁이 나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핵 보유국끼리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전쟁을 대체해서 네.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막기는 어렵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미국이 실익으로 가져가 취할 것들은 제한적이라 저는 이게 다른 나라의 그 실익들이 좀 나눠지는 결과를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닐까라고 좀 해피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걱정도 하고 예,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좀 기대도 하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구환신 이벤트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내용 정리 좀 하고 네. 계세요, 여러분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이혁진 차장님과 시장 얘기해보고 있는데 지금 지수는 코스피가 2.3%, 코스닥이 1.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증시 영향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오늘은 하락하겠다 이런 각오로 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게다가 이벤트 공매도 아무래도 오늘은 공매도 재개 날이죠.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아마도 뭐 이 부분도 좀 주목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 얘기로 좀 가볼까요? 네, 네. 조금은 더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분위기요? 한 달 뒤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지수보다 좀 올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달 한 뒤에. 네, 한 달 뒤. 그러니까 아, 제가 요거 한 달 뒤에 다시 여쭤봐야 돼요. 아, 예. 평균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네. 또 마침 5월에는 지금보다 미국 금리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저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국 외에 약달러 또 이제 마러라고 합의 좀 말씀드렸는데 있든 없든 간에 달러가 약세가 되길 바라는 것이 지금부터의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한다면 투자 자금들도 미국에서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기대하는 이유예요. 한국의 공매도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장 트렌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반영. 자, 실제 이미 공매도가 금지가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었지가 않았겠죠. 네. 선물 거래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선물 매도가 정말 많이 늘어났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거에는 어땠을까? 사실 여기 보시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는 엄청 많이 올라갔던 적들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립적인 결과, 근데 이때도 바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팬데믹 직후에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직전에 많이 올랐으면 많이 빠진다. 결국 이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을 바로 여기 스냅샷으로 볼 수가 있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요. 네. 코스피가 덜 올랐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니까 코스닥이 덜 오르고 코스피가 더 오르는 결과들이 실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팬데믹 이후니까 다 같이 빠졌죠. 그냥 이럴 때는 두 개 다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략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코스피의 영향과 코스닥의 영향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심플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많이 빠질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직전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직전에 뭐 계엄이라든지 미국의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PER 9배 빠져서 아마 9배 이하까지 빠졌을 겁니다. 네. 최근에. 자,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어떤 대단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숏이나 이런 것들로 이미 공매도 재개 전에 다 전략을 했고 아마 실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는 특별히 공매도 칠 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대차 잔고가 막 15%씩 쌓인 이런 종목들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단기 전략으로 이제까지 조선, 바이오, 방산, 뭐 제가 뭐 엔터, 뷰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뷰티라든지 엔터는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직전까지 좋았었는데 이런 공매도 우려 때문에 빠졌던 과거 좋았던 종목들을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실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 뭐 거의 3%에서 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냥 단순히 공매도 우려 때문에 빠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초대형 메가 딜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제 다이치 산교가 나와서 45만 원 찍었고 그 다음에 특허 이슈로 쭉 빠졌었죠. 거의 네. 40%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공시로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공시의 의미는 과거에 급락했었던 특허 이슈가 거의 해소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상식이라도 합리적으로 직전 고점을 벗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었어요. 자 여기에 근데 추가적으로 키트루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머크의 키트루다의 임상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출시를 10월에 하겠다라고 딱 박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식이 6개월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는 안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생각해봤을 때는 이렇게 빠질 만한 모멘텀은 아니었는데 주가는 결론적으로 빠졌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투신이나 보험계, 기관계 자금들이 좀 많이 실제로 알주식을 팔고 이제 지수를 좀 매도하면서 이런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 작용이 오늘 마침 뭐 주총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반발 작용이 오늘 바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차장님 네. 이게 뭐 미장의 급락의 네. 영향인 건지 예. 공매도 때문인 재개 건지. 첫날 영향은 어떤지가 이제 뒤섞여가지고 맞아요. 좀 예. 희석되는 감이 네.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뒤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자, 오. 왜냐면 2차 전지에 지금 예를 들어 네. 이제 2차 전지도 빠지죠. 네. 반도체도 빠집니다. 네. 근데 둘 다 관세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2차 전지는 보조금의 취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직까지 AMPC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이제 다가올 실적도 AMPC 빼면 또 적자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주가는 좀 단기 살짝 반등했던 것도 맞거든요.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지지됐던 경우도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빠져야 될 것들이 좀 덜 빠졌는데 실제 이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이거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단기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도 좀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반도체 모두 관세 영역이긴 합니다. 왜 이게 일맥상통하냐면 지금 한번 MTS를 켜서 한번 보시죠. 엔터 안 빠지죠. 뷰티 안 빠져요. 자동차 빠지고 네. 예, 빠져요. 그죠? 네. 헬스케어 다 올립니다. 헬스케어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플랫폼 정도만 중립적인 것 같고 자, 즉 이 관세라는 것은 제조업이거든요. 예, 그죠? 그럼 제조업은 이게 너무나 명확해지면 트럼프 푸시 나오기 전까지는 사야 될 이유가 없고 자, 그런데 이런 제조업이 아닌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은 공매도 때문에 빠졌지 실제로 업황이 꺾인 건 아니다라고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네. 한 번 더 우리가 저희 방송을 보시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엔 무슨 생각들을 할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성공을 하면 달러는 약세가 될 거고 금리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과정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시선을 5월에 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성장주, 헬스케어, 에스테틱 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모멘텀을 좀 대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니, 근데 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그럼 4월에. 예. 왜냐면 이제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예. 지금 빼기에는 뭐 이미 늦었잖아요. 뭐 관세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안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버티고 있는 게 뭐 네. 최선이겠죠, 그러면. 네. 뭐 단순히 근데 그냥 뭐 견디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수 종목이 가기에는 상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종목장인데 이 종목장의 한 가지 고비가 바로 공매도였었고 이 공매도는 사실 재기 전보다 이후보다도 전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수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예, 오히려 비지수 종목인 종목장들 특히나 성장주 스타일들을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치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기려면 저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밸류업밖에 없습니다. 밸류. 네. 그래서 이 밸류업도
실제로 작동하는지 상법 개정안이 가결이 됐는데 네. 이게 작동하는까지 잘 온보딩이 될지 그게 되어야 본격적인 전 지수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까지는 종목장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성장주 스타일들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하시는 거는 뭐 자동차,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매도는 실익이 없어요. 예, 그 하단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수준의 PBR까지 온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자사주 취득 이전 수준까지 거의 임박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산은사님께서 그러면 언제부터 네. 뭐 만약에 이제 자금이 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네. 이제 좀 나는 그럼 매수를 좀 해볼까 예. 라는 생각을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언제부터가 예. 4월은 좀 관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근데 갑자기 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네, 이 저희가 시간이면- 계속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 시간이면 배고프네요. 항상 네. 라면 냄새도 나고. 아, 네. 어쨌든 네. 네. 지금 보면 제가 사실 제 방송을 오래 보셨으면 제가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반등 어떤 트리거는 9월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네.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첫 번째 인하한 이후 12개월 뒤를 한번 노려보자. 평균적으로 11개월 동안 제조업 지표가 다운턴,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가 업턴 이렇게 됐던 사이클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바로 직전에 팬데믹 사이클에서도 PMI가 미국 제조업 PMI가 12개월 뒤 60을 넘는 초호황 국면을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도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바닥권이었어요. 저는 뭐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문제는 올라갈 만한 상승 동력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트럼프가 관세라는 걸로 꽝꽝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 관세라도 못 막는 이런 PMI 제조업 지표 턴어라운드는 저는 그래도 9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선행을 하니까요. 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지수 종목들은 한 6월 정도 6월 정도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든 간에 컨설팅을 나가던 간에 제 본업은 컨설팅이죠. 네. 방송이 아니라 그럼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정말 개별 주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 지금은 방송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라서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좁히고 있죠. 네. 좁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미나를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개별 종목을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지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지금은 응축 구간이고 6월 이후가 딱 발산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네. 이야기 언제 힌트를 살지. 또 주셨습니다. 언제 살지도 중요하지만 뭘 네. 살지.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데 네. 섹터로 한번 얘기해 보죠. 앞서서 예, 예. 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먼저 하나 지금 네. 정보가 남았어서 네. 자, 보시면 제가 우리 증시의 히든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하나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3개국의 FTA 추진이에요. 자, 이게 원래는 사실 3개국이 동시에 묶어서 FTA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거죠. 일단 관계도 안 좋고. 자, 근데 최근에 통상장관 회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 보니까 더티 15에서 가장 문제되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로 취급받는 이런 세계 국가 아니냐. 네, 그런 관세가 되면 영향도 가장 클 텐데, 자, 우리끼리 한번 FTA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네. 자, 그죠? 자, 이게 미국이 제가 뭐 의도는 알겠지만 블러핑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5월, 6월에는 그래도 좀 완화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히든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게 될까? 미션은 있죠. 예, 어쨌든 지금 미국이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가장 불편해하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교역을 확대한다. 이러면은 사실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시선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 제언이에요. 시간이 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꼭 네네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싶었어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국장 하세요. 회복 네. 방안, 네, 국장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보시면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을 추종하는 ETF예요. 아니 왜냐면 예, 수익을 잘 대박이죠. 낸다고 좀 예. 유명하잖아요. 예, 어.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는 심지어 골드만삭스라든지 다른 실제 이제 맞아, IB에서도 맞아. 따라가는.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하다. 아 저런 ETF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처음 알았네. 원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있어요. 근데 어. 민주당은 사실상 그냥 펠로시 포트폴리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담았대, 뭐 팔았대 시장에 네. 막 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캠퍼스 A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캠퍼스 AI가 또 네네. 엄청 좋았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은 굉장히 정치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시면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팔란티어, 아이온큐, 엔비디아 다 의문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아이온큐도 아셨을까? 이런 부분은 네. 남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진전이 늦는 이유는 전 제가 봤을 때 이 공직자윤리법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산자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 주식을 사실상 거의 다 팔아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뭐 밸류업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나 대통령님이 LG화학을 과거에 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이거 LG를 분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너무 테마주로 또 엮이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저도 가지고 근데 있는 그 게 상관없는 이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진짜 중요한데 이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론트러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러닝만 잘 관리를 하면 이게 그렇게 물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테마 걱정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아직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주식도. 네. 근데 테마 형성이 전혀 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것처럼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너무 수비적으로 이 공직자윤리법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근 3년 내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종하는 ETF가 생길 정도로 자 이런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끔 지평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제안을 그게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건강해진다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 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장 아니겠습니까? 네,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예. 2억 원치를 사놓은 다음에 그만큼의 또 이제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예, 사실 예. 미국 국채 수익이 난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우리 원화 가치가 예. 떨어진다는 걸 또 반증하기 네, 네. 때문에 이제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네. 지목이 된 부분이 예.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우리가 이제 도덕적 논리로 판단했으면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는 문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분이 숏 투자도 투자다. 아 뭐 인버스 뭐 리버스 인버스 네. 투자도. 이거는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아. 네, 다만 그게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토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써요. 근데 본인은 강남에 한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제도적인 여건들이 마련이 되면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가 뭐 예를 들면 뭐랄까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네.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알고 보니까 알테오진을 들고 있다. 어. 자, 이런 게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법 공매도, 불법 물적 분할, 그죠? 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연 감시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법은 개정이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진짜 5분 만에 어. 이제 섹터를 네, 네. 제시해 맞아요. 주셔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쭉쭉 핵심만 네. 좀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스냅샷으로 하나씩 좋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예요. 올해 반도체는 이상합니다. 이제 스팟 가격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정 거래가가 아직까지도 바닥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번 달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서버에서 해소가 되려면은 같이 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 이번 달 오늘 내일 상간으로 나올 고정 거래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 한번 보면 이게 같이 올라가면 정치적인 어떤 관세 노이즈로 빠졌을 때 반도체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지난주에 예시를 드린 겁니다. 오프라인이 올라가고 있고
온라인은 장기적인 우하향이 진행되고 맞아요.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게 쿠팡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과점자 역시 사실상 독점자 역시도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쿠팡이 할까 못할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최근에 명품 플랫폼인 반란이 결제 중단 사태까지 맞아요. 나왔었어요. 네. 자,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 명품은 고가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더 고가가 돼버려요. 수입을 할 때. 네. 자, 그런데 수요가 안 좋으면 사실상 이거는 비즈니스가 좀 작동하기 좀 어렵죠. 자, 실제 그래서 23년도부터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아무래도 경영난 우려는 있었고 실제 이런 것들이 25년도에 이제 결제 중단까지 이어졌다. 자, 근데 반대로 이 다이소 한번 보시면 자, 24년도에 카드 결제 기준으로 보면 2조 1천억이에요. 13.9% 성장을 했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인데. 자, 그리고 평균 객단가도 올라가고 MAU 보시면 362만 명이에요. 즉 우리가 보통 온라인 플랫폼 얘기할 때 MAU를 얘기하는데 자, 실제 이런 다이소 같은 곳들을 보면은 300만 명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MAU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성장 모멘텀도 있어서 이런 뷰티 매출액과 퀵커머스 서비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온라인은 멀티플이 높아야 되고 오프라인은 멀티플이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온라인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고 네. 오프라인은 성장할 구석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조정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백화점 주가 진짜 좋죠. 네. 예, 그리고 백화점 체인들이 주가가 진짜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는 백화점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이 가장 좋은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경계 너무 선명하게 지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관광인데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아시아의 협력 말씀드렸죠. 중국은 더 이상 주변국에 네거티브한 정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도에서 주변국까지 잃어버리면 중국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인센티브를 계속 낼 텐데 이 한국에서의 인센티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 당연히 엔터와 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럼 임팩트가 어느 정도이냐? 중국의 3분기에 무비자 입국, 한국으로 입국되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중국은 지금 대비 2배가 더 왔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 비중국 지역에서의 관광객들은 고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국인들이 다시 직전 800만 명대의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프라인 체인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러면 기존에 제가 에스테틱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두 매장이 많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자,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 패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딱 11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춰주셨네요. 네. 네. 자, 한알령 해제와 관련돼서 앞서서 뭐 엔터 관련된 얘기는 해주셨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맞아요. 네. 관세 영향, 국제적인 여러 정세, 공매도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 네. 4월 지나면 5월 온다. 이 제목 저희가 기억해뒀다가 한 달 뒤에 그만큼 4월에 여러분들 뭔가의 어떤 유동성과 변동성 많이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달이 될 것 같고요. 이혁진 차장이 이렇게 이번 주 보내드리고 다음 이번 주에 네. 이야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또 정리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3%, 코스닥 1.8% 하락세 보여주고 네. 있고요. 현재 보면 뭐 삼성전자 2.6% 정도 하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약세일 것 같아요. 네. 환율도 그렇고요. 오늘 출발은 좀 안 좋습니다. 음. 네, 그래도 내일부터 또 4월 시작되니까 저희 시장 상황도 면밀히 따라가면서 4월 2일 관세 일단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유예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때리고 후에 협상하자 이런 느낌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대비하는 마음 여러분들 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맞아요. 저희 PB들의 수다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